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고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며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시편 97편. 교동문 41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쯤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엄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밝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부끄러움과 그 안타까움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머리 위에 하나님 위로의 축복을 바라나이다. 두 손을 모은 머리 위에 하나님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이 성전까지 올라오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남은 여생까지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세가 계셔서 이 예배당까지 오기 어려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지병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찾아가 주셔서 뜨거운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 그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마음을 흙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밭같이 까칠까칠한 저희의 마음들을 연한 순처럼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문평률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으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아낌없이 쏟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이 넉넉한 생명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영동교회 주일학교에 선포되는 말씀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에서부터 중고등부, 대청부까지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빛나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든든히 붙들려 사는 훌륭한 청년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게 하시며 악한 일에 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죄를 죄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진리의 말씀과 깨어있는 맑은 영으로 드리는 사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게 하시며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설 때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해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들과 전쟁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세상의 도전 차별금지법에 대한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는 성례주일이고 또 10월 27일은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득불 오늘 제가 1차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돼서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조금 길어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강의인데 오늘 한 50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세요. 미리 포기하세요. 야, 빨리 안 끝나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50분입니다. 미리 포기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은 8번째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에 관한 부분.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입니까?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부는 선천적이고 일부는 후천적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동성애는 오늘은 우린 지난주에 이런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의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아니면 아무래도 일부는 선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에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선천적이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 일부 중에 일부는 좀 선천적이지 않을까? 동성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해 왔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생각해 봤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의학적인,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지만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단계로 뭘 설명하려고 하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가 돼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모르잖아요. 문 목사가 동성애자가 된 과거의 경험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동성애자가 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우리 성전환 수술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제3의 성이라고 있어요. 제3의 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non binary, third sex, third gender 해가지고 제3의 성이라고 신분증에, 우리 신분증은 남자 여자가 있지만 그 신분증에는 출생 신분 자체부터 X예요. 남자 여자가 태어난지 알 수 없으면 신분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3의 성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3의 성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고백도 들어봐야 돼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탈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문 기사인데, 신문 기사가 아니고요. 저게 2010년 11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실린 이례적인 전면 광고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전면 광고인데, 저 탈동성애자인, 그러니까 동성애를 경험했다가 다시 벗어난 사람 김정현 씨라는 이 남자가 자기의 이 탈동성애자 고백을 저기 써놨어요. 그 조선일보 기사 광고입니다. 전면 광고예요. 제목이 뭐냐?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동성애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내용을 고백해 놓고 있는데요. 저 제일 위에 보면 좀 두꺼운 글씨로 써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써놨냐 그러면 다음 그림 봐봐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위에 있는 그 글자 두꺼운 글씨가 누구냐 그러면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님, 김한길, 최원식, 김재현 국회의원님, MBC 김종국 사장님께,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는 뭐냐?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66명의 국회의원들, 민주통합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의원들, 진보당 의원들이라는 이름 즉 써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또 나 동성애자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 본래 성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동성애자들부터 숱한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자신도 위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면 광고를 했을까? 자기가 동성애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인간의 욕망 중심적인 것인지,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안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구절절히 이 진정심 있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하겠죠. 이 사람이 탈동성애, 동성애 벗어나서 보니까 동성애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전면 광고를 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고백을 잠시 읽어볼게요. 김정현 씨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돼요.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29살에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 결심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종로와 이태원 어디에 게이바가 있는지 족족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 중에 식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은어입니다. 식성이란 말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식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스타일, 이걸 식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말이 사랑이지 사랑이 아니고 육체적인 성욕에 대한 충족감을 이루는 것이고, 동성애 성중독에 빠지면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식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모로 인한 성욕이 식성의 모티프입니다. 사람의 내면이나 그 밖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인격적인 것들, 교감, 그것 다 소용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성관계를 가집니다. 식성 발견, 성욕 증대, 성관계, 애정관계 형성, 이것이 이들의 사랑 방식입니다라고 고백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정현 씨는 내가 왜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자기가 원인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저는 어릴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백지 상태의 유년기에 여자 역할 놀이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남성성이 자라지 못하고 대신에 여성성이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동성애자들이 저처럼 어릴 때 남성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저처럼 여성성에 채워진 동성애자는 행동도 여성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성경에서 남장 여장 하지 말라고 성경책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놀러 갔다가 여장놀이 해가지고 1등이 되고 상 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또 동성애자들은 찐빵이라는 말이에요. 찐빵, 이것도 은어인데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회성 만남 등을 갖는 시설을 통용되는 말이 찐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찐빵을 드나드는 이 남성 동성애자들 절대 성적 쾌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찐빵에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렸을 확률이 높고요, 각종 성병으로 진행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들은 학문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만성 학문 소양증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변실금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학문 성행위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홍석천 씨에 대해서 제가 말한 적 있죠. 내가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사진 하나 봐봐요. 사진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평상시 최소 하루에 5번 이상 배변을 본다 라고 말했는데,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
그걸 확대시켜서 봐봐요. 확대시켜보면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자기 하루의 배변을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동안 변을 본 후 물티슈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게 동성애자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는 이분이요 2007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 이 사람의 기사가 실렸는데, 왜 이 사람의 기사가 실렸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대 비뇨기과 손환철 교수가 대한성학회 특강으로 이 사람을 모셨어요. 홍석천 씨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강의에 대한 내용이 2007년 5월 18일 동아일보에 실린 겁니다. 이 사람이 강연에서 자기 고향은 충남 청양 시골이래요. 충남 청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동성 성행위를 시작했대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와 성관계를 맺은 남자 선배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강연 후에 홍석천 씨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기사화해도 좋겠냐고 물은 거예요. 우리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걸 쓴 겁니다. 처음에는 물었을 때 난색을 표했대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처음엔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써도 상관없다고 대답해서 동아일보 기자가 이 신문에 기록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기와 성관계를 한 남자가 3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탈동성애자 김정현 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나이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들은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절대로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이런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찐빵을 헤매고 학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계속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 탈트랜스젠더의 양심고백. 성전환 수술한 사람의 양심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월터 헤이어예요. 사진을 봐봐요. 월터 헤이어인데 이 사람이 제일 위에 그 데일리 와이어에 기록해 놓은 그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요, 서바이벌 생존자 of transgender surgery.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수술의 생존자. 트랜스젠더 수술했는데 생존자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it's not a sex change. 이것은 성적 전환이 아닙니다. It's mutilation. 이것은 절단이 신체 절단입니다라고 고백해 놓은 거예요. 성전환 수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체 절단일 뿐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월터 헤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40년 동안 젠더 불쾌증을 겪었대요. 여러분, 젠더 불쾌증이란 말을 우리는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잘 모르는데, 젠더 불쾌증은 뭐냐 그래요. 나는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아무래도 남성이 안 갖고 여성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젠더 불쾌증. 그러니까 성이 일치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이게 젠더 불쾌증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약 40년 동안 젠더 불쾌증을 겪다가 결국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성전환 수술 이후에 8년 동안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래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왔어요. 이후에
트랜스젠더의 실체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환 후에 섹스 인서체인지 리그레트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가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런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림 쭉 훑어봤더니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후회했던 사람들의 내용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가 다시 한번 이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가 봐요. 섹스 체인지 리그레트라는 웹사이트예요. 들어보면 야, 문 목사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다 하시는 모양이냐. 아닙니다. 한국어로 클릭하면 다 한국어로 번역돼요. 요즘에는 영어 필요 없어요. 한국어로 다 한국말로 다 나와요. 다 볼 수 있어요. 어지간한 내용은. 이 월트 헤이의 고백을 좀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980년대에 경험한 성전환 수술을 둘러싼 기만이라고 해요. 기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인한 후회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지 어린 시절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과거의 경험들. 우리나라 김정일 씨는 어땠다고요? 여장놀이를 많이 했다고요. 자, 오늘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4살 때부터 할머니는 손수 만든 보라색 드레스를 나에게 입히며 부모 몰래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지속되는데 할머니와 여장놀이를 할 때면 부모님은 대체로 캠핑 여행을 갔습니다. 이후에 어린 시절에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여자가 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살부터 시작된 젠더 불쾌증은 40년간 이어졌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 몸에 갇혀 산다고 한평생 느끼고 살았습니다. 후에 적절한 심리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젠더 불쾌증이 아동기 때 트라우마로 발생한 것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젠더 치료사는 성전환 수술을 권했고 나는 42살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트랜스 여성인 라우라 젠슨이라는 이름으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4살 때부터 잘못된 신체에 갇혔다고 느끼며 살아왔기에 성전환 수술 직후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간직했던 여성이 되는 꿈을 이루었다고 느끼며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젠더 불쾌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성형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전환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주지만 나의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트랜스젠더에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심리치료사는 해리성 장애라고 진단해 주었고 그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리치료사와 더불어 우울증, 불안장애를 치료받으면서 젠더 불쾌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자로 살고자 했던 것은 현실 도피를 위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젠더 불쾌증이 다른 정신질환의 부산물이거나 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으로 돌아갈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여성이 된 지 8년 만에 다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월트 헤이는 트랜스젠더가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을 바꾸려는 욕망은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성전환 이전 또는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나에게 연락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상담했던 수많은 사람이 성전환 욕구는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의 문제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성적 학대, 끔찍한 가정 환경이나 상실 경험, 부모님들의 이혼, 부모의 폭력, 정신질환이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어린 시절 겪은 성적 학대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 후에 뒤늦게 이것이 자신의 정신질환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자살 시도율은 41%에 달합니다. 나는 매주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의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또 다시 본래의 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이들이 다시 본래의 성으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경멸과 신랄한 비판과 공격의 표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언론은 트랜스젠더가 후회한다는 사실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성전환 수술 직후에는 일어나는 일생 기쁨과 행복한 모습만 기사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하며 그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그래요. 우리 엊그제 최근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 알죠?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성전환 수술에서 여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사진 봐봐요. 본래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성전환 수술에서 딸이 됐어. 근데 왜 일론 머스크도 바보죠. 이 성전환 이런 젠더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 치료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아들 여성으로 성전하지 않으면 자살할 확률이 높다고 겁을 준 거야. 그러니까 허용한 거야. 일론 머스크가 고백한 거예요. 이 성전환자들, 이 좌파들이 자기들에게 우리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이라고 겁을 줘가지고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누구를 지지했어요? 미국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본래는 누구예요?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인데 자기 아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트럼프를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한 겁니다. 나도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이면 트럼프는 안 좋아요. 트럼프 말고 좀 다른 사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저쪽 나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미국의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의 양심 고백을 받아요. 제3의 성? 미국에는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진 신분증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많이 판결을 줬으니까. 제3의 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non binary, third sex, third gender라고 표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출생 증명서에는 성명이 X로 되어 있어요. 알 수 없다. 신분증에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세계적으로 최초는 아마 이분이 세계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제이미 슈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손 집사님 모르죠?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거 잘 모르고 있죠?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들어봐요. 제이미 슈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처음, 이 사람 얼굴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도정희 원사님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최초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에 가진 사람이라고 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봐봐요. 다른 사람. 자, 제이미 슈퍼는 becomes 처음으로 first라고 그랬죠. 처음으로 법적으로 non-binary person,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미국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미국의 오리건 주 지방법원이에요. 밑에 작은 글씨 보면 2016년 6월 10일입니다. 2016년 6월 10일에 미국에서 최초로 제3의 성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LGBT 사회는 아주 막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왜?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이. 미국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 제3의 성으로 신분증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럼 이제 남녀 차별이 없는 건데 남녀 양성 구분이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성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럼 나도 제3의 성이다. 우죽수죽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제3의 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제3의 성의 신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확장성이 커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제3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의 행적과 고백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래요. 이 사람의 이력을 간략하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제3의 성을 인정받기 3년 전 2013년 2016년에 제3의 성을 인정받았으니까 그 3년 전에 이미 2013년에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년 뒤에 2016년에 오리건주 법원에서 제3의 성을 인정받았고 그 뒤로 다시 3년 뒤에 자기 2019년 3년 뒤에 2019년에 다시 본래 남성성으로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3년도에 본래 남자였는데 2013년에 뭐가 됐다고요? 트랜스 여성 됐다가 2016년에 나 트랜스 여성도 아닌 것 같아, 나 non-binary 제3의 성으로 줘 해가지고 법원이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2019년에 다시 뭐가 됐다고요? 본래 성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내가 좀 길지만 잘 들어봐요. 저를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인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과 기만에 근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그러겠죠. 이 사람이 제3의 성을 최초로 획득한 사람이 돼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기만에 근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치밀한 사기 행각으로 얻은 명성의 가치보다는 양심에 가해지는 거짓말의 무게가 더 무거웠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극히 희소한 일이고 뉴욕타임즈에 소개되면서 나는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고난 성별로 전향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3의 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은 의학적, 과학적 사기입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제3의 성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3의 성이나 트랜스젠더가 아닙니다. 성전환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다시 전향했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모든 관계를 절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만을 밝히는데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제이미 슈퍼는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잘못했는데 자기가 왜 성전환 수술하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얘기해요. 잘 들어봐요. 정신질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장악된 의료 시스템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자기가 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된지 자기 과거를 한번 들어봐요. 부모님은 저를 어릴 때부터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의 삼촌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성적 학대의 표적이 된 이유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적 학대를 방어하기 위한 내 마음의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삼촌이 어린 남자 아이에게 끌리는 소아성애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의사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조울증과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내 정신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과 진보 운동가들은 나의 정서적 장애가 잘못된 젠더 때문이라고 믿도록 유도했습니다. 진짜 뿌리는 아동 시절의 성적 학대와 구타였는데 말입니다. 의료계는 트랜스 커뮤니티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젠더 불쾌증 이면에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면에 있는 정신질환의 진짜 원인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젠더 정체성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결코 여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여성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나서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 2명에게 가서 여성 대신 제3의 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편지를 써주었고, 그리고 2016년 오리곤주 판사에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선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나에게 단 한 개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증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3의 성을 얻은 것은 증거를 통하여 판결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별은 여성에서 다시 제3의 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정신치료가 필요했는데 대신에 매 단계마다 트랜스젠더 옹호 단체들, 의사들, 판사들이 저희 허구에 동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제3의 성으로 성전환하는 것도 의학적, 과학적 사기일 뿐입니다. 젠더 정체성은 정신의학이 만들어낸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살을 유발한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LGBT 단체나 젠더 클리닉이 부모에게 자녀의 자살을 선택하든 성전환 시술을 선택하든 겁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던 것처럼. 젠더 불쾌증은 병적 정신질환에서 항상 동반되는 일부라는 사실을 부모가 이해해야 됩니다. 젠더 불쾌증은 병적 정신질환에서 항상 동반되는 일부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젠더 불쾌증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치료가 이루어지면 젠더 불쾌증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의 고백을 얘기해 봤어요. 이 세 가지 고백 중에서 대충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성애의 선천성은 허구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타고난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문 기사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이다라는 말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고 주장하느냐? 왜 주장하겠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 이 사람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면 뻔해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 여자,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이런 인종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인종, 아이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축구하면 맨날 눈 찢어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차별금지법 맞죠? 차별 금지해야 돼요. 그럼 타고난 것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그 동성애자들이 왜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좋아하는지 알겠죠?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타고났으면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1990년대에 신문에서 많이 이걸 들었어요. 동성애는 타고났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1990년대는 의학적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특히 1993년 동성애는 유전이다라는 것이 대서특필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1993년도에 동성애자였던 딘 해머라는 이 의사가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주가 뭐예요? 사이언스라고 했어요. 사이언스라고. 이 동성애자였던 딘 해머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뭐라고 발표했냐? 99% 이상 동성애는 유전된다고 발표했고요.
동성애 유전 인자는 XQ28이라고 그랬어요. XQ28. 동성애 유전자는 XQ28이라고, XQ28이라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발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울 일입니까? 놀라운 일. 뭐 대한민국 어디가 대서특필되었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이구나, 유전자가 있구나라고 대서특필된 뒤에 2년 뒤에 다시 사이언스지에 이 잘못된 논문에 대한 해명을 실어야 했어요. 뭘 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해머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의 공저자이자 연구팀 중 1명은 해머가 1993년 논문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선택했다고 고발해 미국 연구윤리구에서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기쳤다는 말이에요. XQ28을. 자, 그러면 동성애 유전자 XQ28의 허구가 입증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봐봐요. 1999년 라이스 등이 사이언스 학술지에 XQ28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동성애 관련성이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2005년 그러니까 해머, 아까 1993년에 해머가 논문 조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함께 또 연구한 팀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포함해서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동성애자, 더 많은 동성애자 456명, 옛날에는 38명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조사했거든요. 이번에 더 많은 숫자 4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XQ28 유전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머가 자기가 연구했던 1993년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이것을 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만 알았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대서특필되었고 그 이후로는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2000년대에 넘어가지고 뭐가 있었죠? 2010년 넘으면 게놈 지도가 완성됩니다. 인간의 모든 DNA 지도.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모든 질병은 DNA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다 알아요.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든 질병은 DNA 어디에서 잘못된 부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놈 지도가 완성된 이후에, 게놈 지도 완성된 후에 동성애 유전자 XQ28의 허구가 입증되죠. 2012년 드라반트 등이 동성애자 74명을 대상으로 게놈 연관 연구, 그러니까 게놈 DNA, 게놈 지도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동성애자 74명을 연구해 봤더니 동성애에 관한 유전자는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또 2019년,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를 통해서 연구한 건데요. 2019년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 대학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영국과 미국의 동성애자 남성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이 연구 결과를 2019년 8월 사이언스 학술지에 게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된다고 쳐봐요. 동성애가 유전되면 동성애라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통상으로 동성애자들이 약 동성애자 15%는 이성애들과 결혼을 한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와 결혼하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럼 동성애자, 이성애자가 결혼한 15%가 애를 낳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 애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들은 다시 또 15%만 결혼해. 그러면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뭐가 되겠어요? 동성애자는 당연히 소멸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동성애자가 오늘날 이 시대에 폭증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 앞에서 늘 얘기해 왔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인권교육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권교육 때문에 트랜스젠더와 이런 것들이 폭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정신질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과 이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질병에서 시작된다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원인, 내재적 정신적 질병이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에게는요, 이 양심 고백을 통한 2, 3대 입을 통해서 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만들어진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뭐라고요? 어린 시절에 정신질환과 관계되어 있어요. 트라우마와 관계되어 있어요. LGBT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LGBT 성소수자들이 왜 자살률이 높겠어요? 아니, 자기가 트랜스젠더 됐으면 자살 안 해야 되지. 트랜스젠더가 된 뒤에 자살률이 더 높아져. 왜 그러겠어요? 트랜스젠더가 돼도, 동성애자들이 돼도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정신질환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돼도, 트랜스젠더가 돼도 그들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가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표를 봐봐요. 2011년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3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일반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율이 4.2%예요. 4.2%. 그런데 LGBT 청소년들은요, 자살률이 21.5%예요. 굉장히 5배나 높아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2016년, 2019년에 똑같이 연구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19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를 해봤어도 LGBT 청소년 중 5명 중에 2명, 40%죠. 1년에 자살 기도를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자살 예방 비영리 단체 트레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트레버 프로젝트. 미국의 13, 또 봐봐요, 표. 2020년 미국의 트레버 프로젝트라고 미국의 13세부터 16세 LGBT 청소년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 전국 청소년 정신건강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성소수자들 말한 거요, 진지한 자살 기도자가 40% 나왔어요. 또 68%는요 지난 2주 동안의 불안증 장애 증상을 보였어요. 또 48%는요 1년 동안 자해 경험이 있어요. 특히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과 제3의 성을 가진 미국 청소년은 1년 동안에 50% 이상의 자살 시도를 진작에 고려했어요. 더 많죠. 또 60% 이상은 1년 동안 자해 경험이 있어요. 일반 성소수자보다 더 높아요, 비율이. 그다음에 또 다음 표 봐봐요. 2014년 영국 조사 결과, 지금까지 미국이었고 2014년 영국 LGBT 청소년 조사 결과도요 5명 중에 2명, 40%는 자살 기도를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또 영국의 26년 연구에서 26세 미만인 남성 동성애자들은 45세 이상의 남성 일반 남성들보다도 자살 시도율이 6배나 높아요. 중국의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중국의 조사 결과도 LGBT 청소년 5명 중에 2명은 자살 기도를 진지하게 고려해요. 그리고 80%는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아요. LGBT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라면 뭘 가르쳐 주냐? 이런 조사들의 결과는 동성애나 성전환자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내면적인 정신질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동성애가 발생되고 트랜스젠더가 발생되는 거예요. 미국의 APA 정신의학회가 출간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진 봐봐요. 책 봐봐요. 이 책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이제 DSM-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1952년에 초판인데
지금 2013년도까지 5번밖에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마지막 개정판인데 2013년에 개정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정신질환을 다 포함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요, 우리로 말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성경과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저 책에 동성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동성애는 이 DSM 이 책에 1952년에 첫 발간 때부터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DSM 책이 발간되기 이전 1800년대부터 민간인들 사이에, 의사들 사이에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DSM 처음으로 책을 발간된 1952년에 첫 발간 때부터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한번 들어가면 빼기도 힘들고요, 정신질환으로 새롭게 분류해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쉽게 병명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니까 책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이 제2판은 1968년이고요 제3판은 1980년에, 그러니까 2판과 3판이 만들어진 그 중간에 제6세 2판 제6세 1974년도 판에 6세판에 갑자기 동성애가 빠져버린 거야. 동성애가 정신질환에서 빠져버렸어. 목록에서. 왜 이게 빠졌나? 왜 빠졌을까? 왜? 이것은 의학적인 결정이 아니라 동성애 운동가들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1970년부터 3년 동안 미국 정신의학계를 계속 공격하고 협박을 해요. 정치적 압력을 가했어요. 예를 들면 1970년 5월 14일 동성애 게이 연합이라는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정신의학회 회의에 난입해가지고 그 행사와 진행을 막습니다. 시위를 하고 세미나장 난입을 하고 발의하고 있는 의사들의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소란을 피우고 위장으로 전입에 입장하고 전시장에 난동을 피우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 폭력적 공격에 앞장섰던 동성애자가 누구냐? 바바라 기팅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바라 기팅스라는 사람이 1974년 7월 19일 날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읽어볼게요. 나는 폭력적 공격이죠. 나는 몽둥이 전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정신과 의사들의 회의에서 폭력적 공격의 선봉이었고 다시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정신의학회를 두려움에 떨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성애 태스크포스, 미국이죠. 전국 동성애 태스크포스는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들의 주소를 입수해가지고 DSM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쪽에 찬성 투표하라고 독촉하면서 위협의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 가족들이 위험한 줄 알아라 라고 편지를 다 써서 보낸 거예요. 그 결과 동성애를 정신질병에서 빼자는 쪽에 찬성 투표를 했는데 전체 인원 17,905명의 회원 중에서 32.7%가 협박에 못 이겨서 찬성을 했어요. 협박을 했지만은 절반이 훨씬 안 됐죠. 32.7%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말았어요. 동성애 폭력 공격 선봉에 섰던 사람 바바라 기팅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의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위원회가 1973년 투표에서 동성애를 삭제 승인할 때까지 우리가 반대 활동을 한 지는 불과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70년부터 73년까지 3년밖에 위협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또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동성애 운동가인 앤드류 설리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73년 12월 미국 정신의학회가 격렬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정신장애의 공식 리스트에서
동성애를 삭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정식 미국의 정신의학회 회원이었던 의사였던 라이언 솔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결코 의학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뒤 4년이 흘렀어요. 1973년 지나고 4년 뒤에 1977년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1977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 회원들 2,5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요. 동성애 문제를. 그러니까 2,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미국 정신의학회 회원 2,500명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봐봐요. 69%는요 68%가 아니고 69%는요 동성애가 병리학적 문제에서 발생됐다라고 대답했어요. 병리학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73%는요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덜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어요. 의사 중에 60%는요 동성애자들은 성숙한 사회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중에 70%는요 동성애자들이 겪는 문제는 사회적 낙인보다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겪는 정신질환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원인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가 1978년 2월 타임지의 헤드라인에 기사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타임 주간 타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1978년 페이버를 쳐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전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송홍섭 내과 의사죠. 의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환 시술에는 성기능과 배뇨작용, 배변 기능에 대한 장애, 영구 불임, 우울증과 불안, 높은 자살률, 수명 단축 등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를 성전환 수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의료 행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의과대학 교수 폴 후르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심지어 트랜스 옹호자들조차도 젠더 불쾌증을 가진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 대부분인 80 내지 95%는 성인이 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극복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불쾌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춘기 지나면 거의 다 다시 본래 성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트랜스젠더 옹호자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추종자들과 이에 따른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장려하지 않았다면 결국 트랜스젠더 성 전체성은 존재하지도 않을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의 버밍엄 대학에서는요 100개 이상의 국제의학 연구 자료를 분석했어요. 분석한 결과 성전환 수술이 트랜스전대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 논문자들을 다 분석한 결과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트랜스전더 수술은요 트랜스전대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증거를 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 심각한 정신질환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아시죠? 세계 10대 병원 중에 하나고 최우수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미국에서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시작을 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에 대한 최고의 권위가 있고 최고의 수술 능력이 있는 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이요 1979년에 뭘 선언했냐? 더 이상 우리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관련 진료센터를 폐쇄했어요. 왜 포기했냐? 안 했냐? 그러면 성전환 수술 후에 유발되는 자살, 정신적 문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979년 그렇게 폐시한 뒤에 1979년 8월 10일 날 이 존스 홉킨스 소속 의사인 존 마이어가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성전환 수술이 정신질환을 치료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사회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주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올바른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 후에도 환자들의 심각한 정신질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이라든지 동성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문제가 어렸을 때 시작된 내면적인 문제 시작돼요. 그걸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은 이제 이미 차별금지법이 지정된 나라에서는 전환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전환 치료. 쉽게 말하면 이제 직진 치료. 그러니까 막 젠더 병원들이 막 젠더 문제 불쾌증하면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막 수술해 버립니다. 그러나 일단 수술해 버리면 안 돼. 다시 전환 치료는 굉장히 어려워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체가.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혼란한 시기가 오기 전에 차별금지법이 막아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질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경험자들의 경험이에요. 또 의사들의 얘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의 내면적인 정신질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국가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날 서울에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이 문제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잘 알고 깨달은 지금 또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의 교회와 또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1절과 4절.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잔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의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늘도 우리의 물질의 축복받은 대로 또 10분의 1을 거룩한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 선교, 구제, 헌금 각각의 제목대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큰 영광으로 거둬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1부, 2부 진행되고요. 세례식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문답당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당회실에 있겠습니다. 노예 총대 보고 장로님이 하실랍니까? 손지른 장로님 뭐 세례교육 한다고 내려가 버렸고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할게요. 노예 잘 끝났어요. 노예 잘 끝났고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는 내년에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10,000원에서 11,000원 올랐고요. 농어촌 지역은 5,000원에서 그냥 그대로 5,000원이고 우리 도시 지역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더 내용이 또 있긴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들.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도 뭐 은퇴식이나 임직식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 서명 밖에 있는 거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월 27일 날 광화문 연합 예배 우리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버스 2대 80명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80명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신청 인원이 55명이니까 우리 승렬이 형제님, 지영이 자매님도 영동교회 소속해가지고 같이 가시기 바래요. 사람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많이 80명을 채워서 보고는 그렇게 해놨어요. 버스 2대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차별금지법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또한 동성애자들의 정신질환이 내면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